만약 내일 당장 돈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무슨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빵 하고 터지는 대재앙이 아닐 겁니다. 마치 온탕 속 개구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붕괴일 가능성이 높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진정한 경제적 지혜와 부의 비밀을 얻고 싶다면 단순히 돈 버는 기술만 알아선 안 됩니다. 그 돈이 어떻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해요.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바로 그 진짜 지혜를 향한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금융의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니까요.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재앙이 아니라 그냥 불편함처럼 느껴질 겁니다. 갑자기 ATM에서 하루 인출 한도가 확 줄어들고 보안상의 이유라며 계좌 이체는 계속 지연되죠. 그러다 정부에서 특정 지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화폐로 교체한다는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금융 붕괴는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화폐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의 신뢰가 먼저 증발해버리는 연쇄 반응이죠. 그리고 한 번 신뢰가 사라지면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와 컴퓨터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스토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고대 제국부터 현대 국가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았죠. 핵심 질문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제때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돈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돈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동전이나 통장 잔고가 돈의 본질이 아니에요. 돈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 즉 집단적인 믿음입니다. 이 쇠붙이, 이 종이, 이 디지털 숫자가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될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죠. 이 믿음이 강할 때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도시를 먹여 살리고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어떤 법이나 정부의 명령, 중앙은행의 정책으로도 하룻밤 사이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21세기 초 짐바브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조소에서 은화의 값싼 금속을 너무 많이 섞어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은화가 거의 쓸모없는 쇳덩구리가 되자 빵집 주인들은 더 이상 그 동전을 믿지 않고 밀이나 기름, 심지어 닭 같은 현물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멈추자 제국의 경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가볼까요? 여기선 인플레이션이 거의 개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923년에는 물가가 며칠마다 2배씩 올랐어요.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월급을 빨리 써버리기 위해 하루에 2번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수백만 마르크짜리 지폐는 쓰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사람들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겨우 빵 한 덩이를 사고 했죠. 돈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사람들 마음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화폐에 대한 믿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한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 사람들이 평생 모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 때는 정부가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무슨 서티리케란 농담처럼 들리는 숫자지만 이걸로 며칠치 식료품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지폐들은 외국인 수집가들에게 화폐보다는 기념품으로 더 가치가 있었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붕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머리 깎아주는 대가로 음식을 받거나 국경 너머로 물건을 밀수하는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여전히 신뢰가 남아있는 모든 교환 수단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금, 실물 상품, 달러 같은 외화, 자국 화폐만 빼고요. 만약 이런 일이 내일 당장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주요 경제권에서 벌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전 지구적이고 즉각적일 겁니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은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즉각적이고 신뢰 기반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통화가 없다면 항구는 얼어붙고 해상 운송은 멈추고 쿠팡 물류센터와 마트의 진열대는 며칠 안에 텅 비게 될 겁니다. 해당 통화로 작성된 모든 국제계약서는 하룻밤 사이에 무의미해지겠죠. 현대 금융 시스템의 생명줄인 디지털 거래조차도 은행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그대로 멈춰버릴 겁니다.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인 충격이죠. 우리 세대는,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은행 계좌는 안전하고 월급은 제때 들어오고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만약 그 환상이 깨지면 패닉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돈이 붕괴할 때 사람들은 단지 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틀 자체를 잃었습니다. 거래는 느려지고 신뢰는 증발하며 미리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물물교환 시스템과 지역화된 경제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에는 대체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죠. 아르헨티나에 반복되는 통화 위기 속에서는 미국 달러가 비공식적인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 루블 위기 때는 외화와 실물 자산이 제2의 경제를 형성했죠. 그리고 오늘날 최근의 금융 불안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비상 탈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탈중앙화되고 국경 없는 방법으로요. 우리 MZ세대에게는 특히 익숙하죠. 하지만 암호화폐를 만병통치약처럼 로맨틱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일 돈이 사라진다면 암호화폐 역시 자체적인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전기, 인터넷 접속,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래소에 의존하는데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시스템 붕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지적인 붕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이 긴급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자본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어 돈을 옮기는 생명줄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글로벌 통화가 전면적으로 붕괴하는 상황이라면 암호화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생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할 겁니다. 반면에 금은 화폐의 죽음을 이겨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현대의 중앙은행에 이르기까지 금은 궁극적인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무한정 찍어낼 수 없죠. 구소련 붕괴 당시 금반지나 금화는 식량과 특혜를 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사람들의 저축이 사라졌던 대공황 시기에는 현금이 귀해지자 금을 가진 사람들이 협상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금 역시 무겁고 대량으로 운반하기 어렵고 절박해진 정부에 의해 쉽게 압수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정부가 민간의 금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강제로 제출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규칙이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렇다면 돈이 사라진 다음 날,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혼돈 그 자체일 겁니다. 마트는 생필품 사재기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주유소는 주유량을 제한하거나 낡은 화폐를 아예 받지 않을 겁니다. 소규모 물물교환 네트워크가 생겨나겠죠. 정비공은 자동차 수리의 대가로 식량을 받고, 농부는 채소를 의약품과 바꿀 겁니다. 공동체는 신뢰와 실물 상품에 기반한 초소형 경제를 형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암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불법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분유나 건전지 같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죠.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닌 내재적 가치나 널리 인정받는 가치를 지닌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 즉 금수저들이 가장 빨리 적응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체 통화가 등장하겠지만 그게 꼭 국가에서 발행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역사적인 붕괴 사례를 보면 민간은행이나 심지어 대기업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체적인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붕괴 후에는 많은 지역에서 독일 마르크화가 사실상의 통화가 되었죠. 현대의 붕괴 상황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이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한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 정부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 즉 CBDC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환의 매개체를 통제하는 능력을 잃으면 권력 그 자체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돈과 권력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통제하는 자가 경제를, 나아가 사회를 통제합니다. 돈이 사라지면 그 권력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다음 질서를 결정합니다. 로마에서는 군대와 지역 군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에는 종종 IMF 같은 국제 대부기관이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조건을 내걸죠. 미래에는 국가, 기업, 그리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혼합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경제사가 주는 교훈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가 오직 금융 시스템 내부에만 존재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 주식, 채권, 이 모든 것은 언제든 동결되거나 가치가 재평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청구권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다각화되어 있고 만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기에 강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일 수도 있으며 공식 경제 밖에서 작동하는 신뢰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화폐 붕괴에서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시스템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대중의 믿음만큼만 강하며 그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일 돈이 사라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빵을 샀거나 차에 기름을 넣거나 월세를 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평소와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그 징후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임금을 앞지르는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어가는 중앙은행, 신뢰를 갉아먹는 정치적 불안정성. 제1은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그 징후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살아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솟아오를 때 진짜 부를 지켜낸 사람들은 세상이 리셋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승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과 함께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당신의 계좌에 있는 숫자들이 사라진다면 당신이 여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거래하거나 만들거나 보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은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죽었을 때 당신은 손에 잡히는 진짜 무언가를 원하게 될 겁니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드릴 뿐입니다.